마음에도 예방주사가 필요하다. 이별 공격이라는 말이 있다. 연인에게 버려지기 전에 먼저 상대를 버리는 선제 공격을 가리키는 말이다. 버려지는 쪽이 되기보다는 먼저 버리고 떠나는 쪽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별 통보라는 상대방의 기습을 당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치는 이 민첩한 행보가 처음에는 순간적인 승리감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별 공격의 여지는 그 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끈질기게 지속된다. 정말 상대가 싫어져서가 아니라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저지른 행동이라면 이별 공격은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자해에 가까워진다. 이별을 선언한 것은 내 쪽이지만 더 커다란 내상을 입는 쪽도 이쪽인 것이다. 이별 공격만이 아니다. 상처받기 전에 먼저 상처를 주기로 결심하는 것. 상처받는 쪽이 약자고 상처 주는 자가 강자라는 편견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인간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왜 그토록 이기적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는 것일까? 바로 방어기제 때문이다. 처음에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어쩌면 상처받을지 모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별을 택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랑의 별책부록처럼 꼭 달라붙는 고통을 자신과 분리하기 위해 상대를 먼저 공격하는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게 된다. 문제는 이 방어기제가 결국 자신의 뒤통수를 친다는 점이다. 순간적으로는 자신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이끌게 된다. 사랑으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아예 사랑에 빠지지 않는 것.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시도나 모험 자체를 멈추는 것.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외모가 조금만 비슷한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모든 자기 방어적 판단이 결국 가리키는 것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다. 그 문제들을 정면으로 직시하지 못하는 한 진정한 치유는 시작조차 될 수 없다. 윤동주의 시 병원에서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이 시는 분명히 아픈데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알 수 없는 사람들, 즉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들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을 날카롭게 묘사한다. 의사도 정확히 진단할 수 없는 병, 그러나 환자는 분명히 앓고 있는 병. 의사들이 흔히 시민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존재한다. 요새 힘든 일 있으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하고 물어보는 의사들의 질문처럼 몸과 마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는 실제로 존재한다. 정신과 의사 베셀 반 데어콜크는 몸은 기억한다에서 수많은 임상사례를 통해 트라우마가 신체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증명한다.
텔레비전에서는 음식을 비롯한 생활 습관을 강조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수없이 쏟아지지만 정작 우리는 그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마음의 건강을 보살피는 데는 소홀하다. 몸에는 그토록 많은 영양제와 예방접종을 투여하고 시도하면서 마음에는 그 어떤 물도 햇빛도 바람도 공기도 공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 마음에도 영양제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나는 트라우마 면역을 높이기 위한 예방주사가 인문학이라고 생각한다. 문학이나 영화라는 영양제도 있고 심리학이라는 보다 직접적인 예방접종도 있다.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심리학. 학교 밖에서 인문학 강연을 하다 보면 의외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글 쓰는 사람은 당연히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 짐작해 가장 예민한 축에 속하는 작가들에게 심리 테라피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자기치유법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일을 해보는 것이다. 여행이나 산책을 하거나 영화나 전시를 보거나 그리운 사람들을 잠깐씩이라도 만나는 것.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는 자연스럽게 풀린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을 꿈꿨는데 그런 건 성격상 불가능했다. 쉬는 방법을 모르는 일 중독 상태에 길들여진 내게는 휴식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였다.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다른 일을 하면서 나에게로만 집중된 리비도를 분산시키는 것. 내 일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스레 깨닫는 시간이 나에게는 치유의 시작이 된다.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나는 잘 해내고 있지 못하다는 자기 인식 때문인 경우가 많아서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궁리하기 위해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무척 행운이었다.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나와 타인, 현실과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생겼다.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들, 심지어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도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집 바깥에서는 둘도 없는 인격자요, 유능한 사회인이지만 집에만 가면 온갖 짜증과 분노로 타오르는 사람이 많다. 타인에게 보여주는 페르소나와 숨기고 있는 내면의 그림자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정신건강은 악화된다. 겉으로는 매우 정상적이며 심지어 주변의 칭찬을 듣는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져가는 내면의 상처가 그를 안으로부터 무너뜨린다. 착한 사람이라는 세간의 평가 속에 자신의 숨은 상처를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전형적인 사례다. 영화 로맨틱 홀리데이의 아이리스의 경우가 그런 경우다. 그녀는 인정 많고 배려심 넘치며 유능하기까지 한 편집자다. 그런데 아이리스의 삶은 영 평탄치 않다. 아이리스는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의 온갖 뒤치다꺼리를 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그녀가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남자 제스퍼는 애인이 있으면서도 아이리스에게 계속 곁눈질을 하고 심지어 그녀를 수족처럼 부려먹는다. 걸핏하면 잔물을 떠맡기고 아이리스의 재능을 이용하기 위해
내가 책을 낼 건데 내 글을 좀 봐달라며 아이처럼 조르기도 한다. 아이리스는 제스퍼의 바람기와 이기심을 알면서도 다 받아준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어쩌면 그도 나를 사랑해줄지 모른다는 헛된 기대감으로. 하지만 그 일방적인 착취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망가지고 무너져가는 건 오직 아이리스뿐이었다. 아이리스는 제스퍼가 다른 여자와 약혼했다는 선언을 듣고 망연자실해하며 그가 찾지 못할 것 같은 머나먼 미국 땅으로 여행을 떠난다. 영국에 살던 아이리스는 미국에 사는 어맨다와 집을 바꿔서 살아보기로 한다. 두 사람은 내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는 모험을 시작하게 된다. 아이리스는 그곳에서 자신의 배려와 온화함이 타인이 이용하는 대상이 아닌 진정한 자기 실현의 한 방법임을 깨닫게 된다. 자신을 이용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아껴주는 마일스를 만나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낀다. 그녀의 변화조차 눈치채지 못한 제스퍼는 24시간 항시 대기조처럼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아이리스가 없어지자 공황 상태에 빠진다. 아이리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던 제스퍼가 아이리스를 만나러 미국까지 찾아와 내가 필요하다고 고백하지만 아이리스는 그 필요가 사랑이 아닌 이기심의 발로임을 비로소 깨닫는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착하디 착한 아이리스에게는 바로 이런 날카로운 독화살 같은 말이 필요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몇 번이나 외치면서 아이리스는 비로소 사랑에 묶여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자신이 그 사랑이라는 이름의 지긋지긋한 포승줄에서 해방되는 것을 느낀다. 이 영화는 당신은 참 착한 사람이라는 보이지 않는 오랏줄에 묶여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착한 사람이라는 타인의 평가는 결국 나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착해야만 한다는 자기 암시로 이어진다. 그렇게 굳어지고 각인된 자기 암시는 결국 착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이다라는 절망적인 트라우마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 착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착해야만 타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병적인 것이다. 심리학 공부는 무척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참 많이 아픈 현대인들에게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아직 자신을 돌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치유의 첫걸음을 시작해야 한다.